딱 보면 모르냐고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검은 꿀주먹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비영리 단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 브레드가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 회사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기업, 좀 돈 많은 기업한테 기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부금이 필요한 곳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컨설팅을 해주는, 그래서 SNS 홍보도 해주고 이걸 좀 연결 좀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목적의 회사예요. 브로커는 아니고 그냥 정말 기부를 주최하는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입니다. 브레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모든 걸 한 직원에게만 알려주는데요. 왜냐면 이 회사에는 직원이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브레드는 더욱더 이 직원 한 명에게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노하우와 일을 다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일했던 직원이 뜬금없이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나가버리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사장님, 내가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기부를 해달라고 쫓아다니기는 싫다며 아주 솔직한 심장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만의 신념이 있이 살아온 브레드가 이 직원의 말 한마디로 세상이 무너져요. 사장이었던 브레드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자기가 추구해오던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밤에는 잠까지 오지 않는데요. 이제 뜬 눈으로 막 뒤치닥 닫치닥 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드는 아내에게, 자기야,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이 아내는요,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인, 긍정적인, 굉장히 작은 거에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해피왕인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실 이 집은요, 그렇게 엄청 여유롭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되게 힘든 집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브레드 괜시리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브레드가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은 유산이 얼마나 남지? 그거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우리 부모님은 유산이 얼마 없으니까 자기네 부모님이 한 유산이 이 정도 되려나? 이러면서 이제 유산까지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방제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내는 부모님의 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나는 부모님이 죽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한편 브레드와 아내 멜라니의 아들 트로이가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스턴으로 캠퍼스 투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였다면은 브레드가 이코노비를 타고서 보스턴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코노미가 타기가 싫은지, 그리고 오늘은 또 아들의 대학을 위해서 보스턴으로 떠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바꾸자고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오늘 왜 이러지 싶었지만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급 계획을 변경하는데요. 그렇게 프론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손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할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잔액도 사실은 넉넉지 않았어요. 한 몇 배가 났던 것 같아요. 결국 이코노미를 타고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47살의 브래드가 VIP 비즈니스 어서오세요. 비즈니스 비행기조차 내 맘대로 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비행기조차 내 맘대로 못하나? 이러면서 사실 브래드가 비행기에서 한 일은요, SNS를 보는 거였어요. 이 SNS 속에는 브래드의 대학교 동창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가지고 브래드는 주로 SNS를 하면은 동창들의 일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동창들이요, 다 잘 나가요. 브래드가 꽤 좋은 학교에, 또 거기다가 학과도 좋아요. 정책 행정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주름 잡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예요. 브래드는 아마 내 친구들이었다면 다들 큰 무리 없이 비즈니스석을 탈 것이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나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의 간극이 너무 느껴졌는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브래드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비교가 가장 많이 됐던 친구는 이 크레이트라는 친구였어요. 이 크레이크 친구는 좀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브래드랑 학교 다닐 때 라이벌 구도에 서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브래드보다 크레이크가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나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심지어는 명성까지 가지게 된 친구였죠. 그렇게 보스턴에 도착해서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근데 이날 브래드가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 아들이 이 음악적인 소질도 굉장히 뛰어난데 공부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원래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이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연주와 그 피아노도 잘 치고 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냐면은 학교에서 아들 성적과 그리고 음악적 재능을 보고 하버드 대학교 추천서까지 써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러려고 17년 동안 내가 나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아들과 함께 아들이 하버드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의 삶도 헛되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진심으로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그 아들이 좀 공부를 좀 엄청 잘했나 봐요. 음악도 좀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문제는 아들이 시간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의젓하고 다 좋은데 너무 큰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바로 원래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는 날, 그날 다음 날에 면접을 보러 아버지랑 함께 하버드 대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선
명단을 확인해보니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셨어야 된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눈앞에서 하버드를 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였죠. 당연히 브래드는 아들이 하버드를 꼭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 프런트에 서가지고 관계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애가 괜찮은지 막 어필을 하면서 더욱이 옆에 있는 아들이 더 창피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이 관계자들에게 애걸복걸을 하니까 아들이 아빠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너무나도 강경했던 직원들을 보고서 브래드도 아무리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브래드가 어쨌든 간에 아들이 꼭 하버드에 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서울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하버드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지인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바로 여기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는 이 남자가 크레이크거든요. 바로 이 남자가 떠오릅니다. 브래드랑 학교 다닐 때 라이벌 구도에 서 있었던 한때는 정말 친했던 단짝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하버드에서 교수직으로 가끔 강의도 하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꽤 있고 백악관에서 또 일을 했었어가지고 브래드가 크레이크에게 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혹시 하버드 면접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너가 힘을 써준다면은 좋을 것 같아라고 부탁을 하면은 크레이크가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브래드는요 정말 큰맘 먹고 크레이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때 브래드의 마음은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또 마침 크레이크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예요. 결국 다른 친구, 빌리라는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 빌리라는 친구도 굉장히 모두가 꿈꾸는 지금 노년까지 놀고 먹을 돈을 다 몰아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바다에서는 초미녀 2명과 함께 그냥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생활들을 하고 또 굉장히 그 일에 해방된 그래서 지금 취미로 그냥 바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 초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너 크레이크 번호 아니? 하면서 이제 크레이크 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원래 몰랐는데 빌리한테 전화를 하니까 빌리가 우리 모두 사실은 다른 동창 친구 결혼식장에 모였다는 사실을 빌리가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브래드는 약간 소외감을 좀 느껴요. 한때는 내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내 친구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본인만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 빼고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식장도 가고 모임을 갖는 것을 브래드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브래드는 친구들이 모인 이유가 이 친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궤도로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브래드가 크레이크에게 전화를 해서 크레이크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날
아들 트로이가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준다며 이 여학생 2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여학생은 트로이와 같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이었어요. 트로이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트로이랑 굉장히 친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젊고 패기가 넘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정치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막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브래드는요, 과거 내가 대학생일 때 이들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을 때가 생각나요. 하지만 47살의 나이는 그를 무색하게 굉장히 빛바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여학생들의 말은 마치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만 느껴졌죠. 이 중에 한 여학생이 혹시 아저씨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 대학생일 때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만약 20년 전에 브래드였다면은 자신감 있게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만 해. 라고 자신을 다독였겠지만 47살이 된 브래드는 달랐어요. 47살이 된 브래드는요,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은 창피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너 지금 하고 있는 비영리 활동을 멈추고 너가 존경을 받으려거든 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돼.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하든 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영리 회사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브래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장면은 브래드가 빌리랑 전화를 하고 끊고 나서 이 여학생 둘을 만난 거잖아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브래드가 이 잘 나가는 빌리가 너무 부러웠어요. 빌리는 지금 굉장히 예쁜 초미녀 둘과 바다에서 굉장히 즐거운 판타스틱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본인은 맨날 그 무료한 재미없는 심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여학생들을 보니까 나도 빌리처럼 이 예쁘고 초미녀인 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살면 얼마나 즐거울까? 나의 노년이 그랬다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상상신이었어요. 한편 크레이크가 정말 오랜만에 전화했었던 브래드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버드를 면접을 보게 해준 거예요. 크레이크가 이제 하버드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교수직으로 있으니까 그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브래드 아들 트로이가 보게끔 판을 깔아주었는데요. 조금 특혜기는 하지만 어쨌든 트로이가 또 그만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수님 마음에 또 쏙 든 거예요. 사실 트로이가 이제 면접도 굉장히 잘 보고 나와가지고 붙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찜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버드에서 만났던 교수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주치니까 이 교수님이 생각보다 사업가인 거예요. 이 예술인의 모습보다는 이 음악을 돈으로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려야 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로이는 조금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브래드는 이런 트로이의 발언이 굉장히 어린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0년 전은 더 살고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라면서 아들에게 훈수를 두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곳이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이 브래드와
그리고 그 트로이가 좀 언쟁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민한 나이인 고등학생 트로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한편 브래드는요, 정말 오랜만에 제이슨이라는 친구랑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 제이슨이라는 친구도 성공한 친구예요. 이 제이슨이라는 친구는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너무 바쁠 때는 전용기를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냥 정말 잘 나가는 성공한 CEO였는데요. 브래드가 이 친구랑 전화를 이제 오랜만에 하면서 아직도 전용기를 타고 다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 친구 제이슨이 무슨 전용기는 전용기라면서 요즘 고민이 많다며 내 딸 아이가 너무 아파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그렇게 친구와 전화를 끝내고 나니까 트로이가 건강하게 어쨌든 간에 이 17살, 17살까지 잘 자라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부모님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이 아프지 않는 거잖아요. 브래드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아들이 의젓하고 또 건강하게 대학생의 나이까지 훌쩍 자라준 게 너무 고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전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물론 여기서 또 브래드가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실 이게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나중에 이제 하버드까지 들어가가지고 너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브래드가 그의 성공을 마치 아버지인 내가 내 성공인 마냥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아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혹시 아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상대적으로? 아니면 내가 혹시 아들을 질투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가 이성적으로 내 아들의 성공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말자라는 걱정도 합니다. 한편 브래드는요, 정말 오랜만에 또 크레이크가 도와줬잖아요. 아들이 하버드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내 오랜 친구가 도와줬는데, 브래드가 정말 오랜만에 크레이크를 보게 돼요. 이날 이제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가지고 앉았는데 분명 되게 좋은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식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브래드는 그 직원에게 저기 좋은 자리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저기는 예약석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가 그렇구나 하고 먼저 와서 안 좋은 자리에서 크레이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크레이크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더니 직원이 갑자기 그 좋은 자리에 크레이크를 소개해주면서, 심지어는 크레이크는 예약도 안 했는데 그 좋은 자리에 크레이크 보고 앉으라고 선뜻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좋은 자리는 예약된 자리도 아니었고 그냥 크레이크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직원이 선심 그에게 그 자리를 앉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렇다고 크레이크가 여기 단골 손님도 아니었고 여기를 처음 와본 그냥 다른 손님과 같은 손님이었어요. 너무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에 이런 특혜들이 있었던 거였죠. 브래드는 크레이크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사실은 풀 수 없는, 그러니까 크레이크는 기억도 제대로 안 나지만 브래드는 풀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비영리 회사를 막 차려가지고 기부해줄 사람들, 기부를 해줄 CEO들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기부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이럴 때 브래드가 잘 나가는 친구 크레이크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영리 회사에 이사직으로 좀 앉아달라. 너가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분명 우리 회사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레이크가 브래드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브래드가 그 후에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는데 그것도 다 씹어버려요. 그렇게 브래드와 크레이크 사이가 아예 단절되게 된 거였는데요. 근데 크레이크는 친구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때 너가 나한테 보냈던 거 답장 못해서 미안해. 나 그때 너무 바빴어. 솔직히 나 그때 되게 중요한 일도 많았고 거기는 너무 큰 회사여서 그런 작은 회사보다는 오히려 큰 데 가야지 뭐 이러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브래드가 기분이 너무 나빠집니다. 거기다가 크레이크는 브래드를 학창시절 라이벌로도 잘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크레이크가 브래드를 조금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브래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플러스 크레이크가 좀 브래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크레이크가 한 말이라고는 자기 자랑 그리고 더해서 친구들 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래드는 더 이 크레이크와의 식사 자리가 반갑지만도 않았습니다. 브래드는 트로이가 이때 그 여학생 둘이 하는 연주회에 갔었거든요. 그 연주회에 가가지고 연주를 막 들으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 정리를 하는데 브래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대학교 때는 세상은 날 사랑하고 나도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나 47살이 된 브래드는요. 세상은 언젠간 날 버렸고 나도 세상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연주회를 들으면서 생각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이 세상이 아직은 날 버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정리를 하는데요. 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을 좀 털어놔요. 아들이 아버지가 요 근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고 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냐고 공황장애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브래드가 정말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세상이 나를 패배자로 볼까봐.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볼까봐. 그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까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아들 트로이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빠가 대학교에서 나 혼낼 때,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옆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혹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 친구 그 아버지랑 싸우던 애 아니야? 라고 놀릴까봐 나는 굉장히 전전긍긍했는데 돌아서 생각하니 남들은 나를 1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남은 생각보다 나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래드는 아들에게 그럼 넌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위로의 말을 전해주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브래드가 이 노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잘 나가는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아 나도 되게 비싼 차도 타고 싶고 나도 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초미녀들과 내 노년을 보내고 싶고 나도 정말 끝내주게 잘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브래드를 괴롭혔지만 아들의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브래드는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나의 미래는 그런 초미녀들과의 삶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차도 그리고 유복한 돈도 없겠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걷는 따뜻한 길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브래드는 그제서야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브래드의 그 마흔 충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